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통 영역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공통 영역이 뭐냐면은, 저희가 회사를 가게 되면은 이제 개발팀이 되게 여러 명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때 꼭 이런 말들을 아마 들으실 거예요. 어떤 기능은 공통에 있으니까 꺼내다가 써라. 그 기능은 공통에 있으니까 갖다 써라. 아니면은 이번에 공통에 이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공통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하신 분들은 공통이란 게 뭔지 되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용어예요. 뭐냐면은, 공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수나 뭐 특정한 기능들을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바 같은 거를 배울 때 객체로 만든다느니 함수로 만들어서 재활용성을 높이자라는 그런 의도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들을 하나의 공통 소스에다가 몰아넣는 거예요. 어디든지 쓸 수 있게. 이렇게 공통 패키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A팀도 여기서 공통해서 꺼내다 쓸 수 있고 B팀도 쓸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재사용성이 아주 뛰어난 코드들이에요. 싱글턴 디자인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공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은 그냥 갖다 써라. 약간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효율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기능들은 공통에 다 구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계산기를 만드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좌측 연산 곱하기 나누기는 공통에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A라는 팀은 그냥 계산기 만들어서 공통에 있는 거 갖다 쓰고 B라는 팀은 공학용 계산기를 만든다고 치잖아요. 공학용 계산기. 글씨를 너무 못 쓰는데 이 공학용 계산기에서도 좌측 연산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공통으로 쓰이는 그냥 계산기랑 공통 공학용 계산기랑 같이 쓰이는 좌측 연산은 각각 만들 필요 없이 공통에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기능들을 다 공통에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뭐 필요한 거가 있으면 그냥 땡겨 쓰면 되겠죠. 이런 거를 공통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회사에는 이 공통만 개발하는 개발자가 있고 팀이 있고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큰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은 공통에 아주 기능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 갖다 쓰는 것도 되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문서를 보고 공통에 있는 함수들을 다 파악하고 적절하게 가져다 쓰는 게 되게 좋은 능력이에요. 근데 대신 이런 공통 패키지들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필요한 것만 갖다 쓰기 때문에 이 A, B, C 각각의 소스에서는 이 공통을 사용하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처음 들어왔는데 내가 만약에 B에 처음 들어왔어. B라는 팀에 처음 들어왔어. 신입 개발자인데 여기서 무슨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결과가 잘 나와. 그러니까 더하기 함수를 호출했는데 정말 더하기가 되네. 근데 더하기 함수를 호출한 게 그냥 커먼 점 플러스를 했더니 그냥 더하기가 돼버렸어. 근데 이 커먼 점 플러스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걸 쓰니까 더하기가 되네 라고만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커먼 점 플러스라는 기능은 이 공통 영역에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스를 분석할 때는 이 공통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상속받아서 사용한 함수들을 어떻게 썼는지 이게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타고 들어가야 될 소스를 타고 들어가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짜져 있는 코드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뭐야 이 코드 되게 간단한데 되게 복잡한 기능을 하고 있네?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이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몇 줄이 아니라 막 몇백 줄 있는 코드에서 몇 번 어디는 공통에 있는 걸 참고했고 어디는 또 다른 데 있는 걸 참조했어. 이렇게 많이 참조를 하기 때문에 처음 입사하신 분들이 소스를 분석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분석해 먹을 수 없는 소스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분석하기에는 좀 난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면은 뭐 나중에 이직을 하든 어디 새로운 데를 가든 아 이거는 뭐 어딘가에 구현이 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면은 좀 더 쉽게 분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괜찮은 개발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공통영역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만들 거는 저희 통신 영역에서 공통을 좀 만들 건데 저희가 만든 일단 그 웹페이지를 한번 띄워볼게요. 지워가지고 다시 복습하는 느낌으로 코드를 받고 기까지 켜보겠습니다. 일단 다운받은 다음에 압축 풀고 여기는 도커 컴포즈 쓰는 거 잊지 않으셨죠? 다운로드 간 다음에 투두 가서 투두 간 다음에 여기 도커 컴포즈 파일 있는 데서 도커 컴포즈 빌드 하시면은 되네. 그리고 도커 컴포즈 저는 한번 만들어가지고 좀 빠른 건데 여러분들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업 D로 데몬 모드로 구동을 하신 다음에 도커 컴포즈 PS를 하시면 지금 떠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3001번 포트로 떠있죠. 크롬으로 127 3000 3001번 검색하면 여기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제 4번을 할 건데 이제 4번을 하기 전에 3번을 보시면은 저희가 사용자 아이디를 이제 거의 필수로 받게 돼 있어요. 도배랑 추가를 할 때. 삭제할 때는 지금 받고 있지 않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사용자 아이디, 그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은 무조건 인풋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항상 인풋 그 필드에 바디 필드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데 바디 필드에 있는 게 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효율적이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API를 만든다고 치면은 항상 유저 아이디를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유저 아이디 계속 올리는데 어디다가 그냥 공통으로 만들어 놓고 유저 아이디 말고 다른 필요한 데이터만 올릴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이 유저 아이디를 HTTP 헤더에 올릴 거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그 REST 같은 HTTP 기반 통신을 하게 되면은 뭐 HTTP 기반이 아니어도 TCP 기반이어도 무조건 헤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이라고 치면은 여기 앞에 헤더 부분이 있고 바디 부분이 있겠죠. 이거는 근데 뭐 어떤 프로토콜이냐에 따라 다르는데 대부분은 헤더랑 바디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여태까지 인풋 아웃풋 잡았던 거는 이 바디 영역에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저 아이디를 원래 바디 영역에 있던 유저 아이디를 이 헤더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저희가 굳이 IO를 만들 때 유저 아이디 필드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헤더에 공통적으로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는 걸 만들어야 되겠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하거든요. 공통 처리 모듈이 있을 거니까. 서버 입장에서도 이 유저 아이디를 필드를 계속 읽을 필요 없이 하나 만들어 놓고 헤더에서 꺼내면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해져요. 이거는 뭐 실제로 코드를 보시면 편할 거예요. 기존에 이 바디 영역에 있던 유저 아이디를 헤더로 올릴 건데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 브런치가 제가 이미 코딩을 다 완료한 브런치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영상을 보고 따라 칠 거면은 이전이랑 똑같이 이전 버전 브런치를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브런치가 서버 개발자 8도 있고 7도 있는데 8로 하시면은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소스가 있고 7로 하시면은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완료된 소스예요. 이거는 셋시로 옮기고 셀로 체크아웃을 한 다음에 이제 7에서 시작할게요. 이제 테스트로 한번 헤더에 올라오는 걸 어떻게 받는지를 해볼게요. 저희 API를 계속 만들었는데 이 to-do API 뷰는 일단 지우고 안 쓰니까 저희가 만든 게 태스크 크리에이트랑 셀렉트랑 토글이랑 딜리트가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이제 공통 영역으로 유저 아이디를 헤더에서 받아오는 걸 만들 건데요. 일단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 우리가 그 API를 만들 때 항상 가로 안에 API 뷰를 넣었어요. 근데 이 사실 API 뷰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보면은 이 API 뷰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API 뷰라고 적은 거는 사실 우리가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API 뷰를 상속할 거라는 의미였어요. 뭐 자바 같은 경우는 extend를 쓰고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를 쓰겠죠. 장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플랫폼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장고로 이렇게 다룬다고 해서 다른 데는 다르지 않아요. 이 API 뷰에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보면은 실제 어떻게 선언되어 있는지 나오고 그 안에 내장 메소드들이 막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API 뷰가 아니라 그 헤더를 꺼내는 헤더에 있는 유저 아이디를 꺼내는 기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API 뷰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커스텀한 그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커먼이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 폴더가 아마 만들어져 있는지 안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시면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스를 하나 만들게요. common.py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PI 뷰를 일단 써야 되기 때문에 API 뷰를 그대로 임포트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로 to-do 뷰를 만들 건데 API 뷰를 상속받는 to-do 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to-do 뷰를 만들고 나서 일단 아무렇게나 만들게요. return 0 return 0이 안되네. 패스. to-do 뷰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뷰에 가서 from common 한 다음에 common에서 to-do 뷰를 to-do 뷰가 왜 안 나오지? common에서 to-do 뷰 이 to-do 뷰를 저희가 임포트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API 뷰 대신에 to-do 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누군가가 이 장고를 처음 만든 사람이 장고가 아니지 REST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API 뷰이기 때문에 이 DRF를 만든 사람이 API 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API 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이걸 상속받아서 to-do 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to-do 뷰를 만든 거를 또 상속받은 테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었죠. 여기 보면 테스트잖아요. 테스트도 만들고 to-do create도 만들고 to-do select도 만들고 그러니까 API 뷰를 상속받은 to-do 뷰를 상속받은 테스트, to-do create, to-do select, to-do toggle, to-do delete를 우리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to-do 뷰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API 뷰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이 to-do 뷰에 우리가 정의한 기능 여기에 우리가 따로 정의한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do 뷰 클래스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될 유저 아이디를 빼는 거 돼요.
근데 저는 유저 아이디랑 또 버전을 또 넣을 건데요. 이 버전이 뭐냐면은 저희가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계속 개발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모바일 앱들이 많잖아요. 모바일 앱이 많은데 그 앱을 버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켓에 배포를 해야 돼요. 마켓에 심사를 받아야 돼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아이폰은 앱스토어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심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려요. 길게는 막 일주일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버전이 업됐을 때에 맞춰서 서버를 배포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항상 싱크가 안 맞아요.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항상 내가 API를 호출할 때 내가 지금 호출하는 API의 버전은 뭐야? 라고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버전을 나는 지금 1.1이야. 이렇게 올리면은 서버는 얘가 올린 게 버전이 1.1이니까 최신 버전을 내려줘야 되겠다. 근데 버전이 0이야. 얘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클라이언트네? 그러면은 서버도 수정하기 전에 옛날 코드대로 로직을 태워서 응답을 내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 버전을 헤더 쪽에 올려가지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청이 올라올 때마다 헤더에서 유저 아이디랑 버전을 빼는 소스를 만들 거예요. 근데 뭘 만들 거냐, 뭘로 할 거냐면은 이 디스패치라는 걸 쓸 거거든요. 이 API 뷰에 가면은 디스패치라는 게 있어요. 디스패치 있죠? 이 디스패치가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에서 API 콜이 올 거잖아요. 호스트로 뭐 온다고 치죠. 호스트로 만약에 콜이 와요. 그럼 이 장고가 이 콜을 받고 나서 이 HTTP 리퀘스트가 get인지 호스트인지 뭐 푸시인지 이런 거 구분하는 그 과정을 거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디스패치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어떻게 찾냐 뭐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식 문서에 보면은 있고요. 대신 여러분이 이 디스패치라는 게 그런 기능을 가진다라고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뭘 알아야 되냐면은 서버 입장에서 어떤 호출이 왔을 때, 어떤 리퀘스트가 왔을 때 그 리퀘스트가 어떤 스텝으로 그 우리가 만든 클래스까지 도달하는지 그 과정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이런 디스패치를 굳이 찾지 않아도 알고 있지 않아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그 서버 프레임워크들 다 비슷비슷해요. 스프링이든 뭐 스프링 부트든 익스프레스든 다 콜이 오면은 이 콜을 스텝별로 이렇게 처리를 할 거거든요. 1번 뭐 URL이 맞는지 검사하거나 뭐 보안 검사하거나 뭐 게시인지 포스트인지 검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검사하는 스텝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이 장고의 API 뷰 안에도 어딘가에는 어떤 함수는 그 게시인지 포스트인지 체크하는 함수가 있을 거야. 어딘가에는 보안 검사하는 함수가 있을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딘가에는 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이 공식 문서를 봤을 때 우리는 뭔가 게시랑 포스트랑 구분하는 거를 찾고 싶어. 그러면은 검색을 하면은 장고에서는 디스패치가 그 역할을 합니다 라고 공식 문서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디스패치라는 거 함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서버 프레임워크에는 API를 호출받았을 때 뭔가 그거를 검사하는 함수가 있을 거다. 뭐 스프링에는 이 디스패치라는 게 다른 이름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스프링에 그게 어떤 이름으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능을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스프링으로 뭔가 만들자고 쳤을 때 여기 스프링에는 뭐 그런 기능이 없나 하고 찾아보면 금방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셔야지 언어에 상관없는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이제 디스패치가 그런 기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일단 디스패치를 이 투두 뷰에서도 만들어줘요. 이렇게 리턴으로 슈퍼 투두 뷰 셀프 디스패치 다음에 그대로 리퀘스트 넣어주고 인풋을 그대로 넣어주고 이게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은 이 투두 뷰가 실행이 되잖아요. 이 투두 뷰를 상속한 이 테스트가 실행이 되면은 디스패치라는 작동을 할 때 이 투두 뷰에 있는 디스패치가 먼저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 투두 뷰에 있는 디스패치가 끝나면은 이 슈퍼라는 말은 부모에 있는 부모 객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즉, 이 투두 뷰에 있는 디스패치가 끝나면은 바로 이 API 뷰에 있는 원래 디스패치를 동작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 만약에 이 테스트라는 콜이 들어오면은 이 투두뷰에서 디스패치라는 걸 실행을 하는데 이 투두뷰에 있는 디스패치가 실행이 되고 나면은 그 상위에 있는 API 뷰의 디스패치를 실행해라. 그러니까 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뭐 사전에 뭔가 할 작업을 적어 놓는다면은 그거는 디스패치를 할 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self.user.id에다가 우리가 헤더에 값을 넣어놨잖아요. request. header.get id. 만약에 id가 없으면 false. 같은 방법으로 self.버전은 버전. 그래서 우리가 헤더에 id랑 버전이라는 값을 올려주면은 우리는 이 디스패치 함수가 실행될 때 유저 아이디랑 버전에다가 그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버전은 없으면 1.0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투두뷰를 상속받았으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self.userID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self.버전도 쓸 수 있고. 그럼 이걸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유저 아이디는 이거고 버전은 요거다. 시어노 코딩 하다가 보니까 세미콜론을 습관이 돼서 죄송합니다. 자,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테스트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테스트가 만들어 놓은 게 없네. 수주점 테스트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서버를 안 띄웠네요. 서버를 실행시키고 핸들을 하면은 왜 안 돼? 노 오토리티 어쩌고. 아, 저희가 아까 투두 이거 쓸모없다고 지웠는데 이거 URL은 남겨 있어서 에러가 났네요. 우선적으로 실행이 됐죠? 노 리스폰인데 여기 찍히죠. 유저 아이디는 펄스고 버전은 1.0이다. 왜냐면 유저 아이디가 안 올렸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헤더에 올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인썸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헤더에 아이디 제가 넣고 싶은 아이디를 넣으면 돼요. 마이쭈. 그 버전은 1.1. 헤더에 이렇게 값을 세팅하고 올리면은 값이 세팅이 됐죠. 유저 아이디는 마이쭈로 올랐고 버전 1.1로 올라왔어. 이 바디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헤더에 넣었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랑 버전이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꺼내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제 서버 개발자가 될 거지만 클라이언트 개발을 할 때 이 바디에 넣는 거랑 이 헤더에 넣는 거랑은 작업이 틀려요. 보통 클라이언트도 이 헤더를 만드는 거는 공통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API를 만들 때 이 바디 영역만 건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 아이디를 헤더에 올린다 치면은 공통 영역에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API를 만들 때 유저 아이디랑 버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통 영역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편하고 서버 입장에서도 일일이 우리 코드를 보면은 일일이 이렇게 유저 아이디를 뽑잖아요. 바디에서. 근데 하는 거죠. 이게 필요가 없어지고 대신 그냥 셀프 아이디, 유저 아이디만 쓰면 된다 이거죠. 대신 투두 뷰를 상속받은 다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유저 아이디 대신에 셀프 유저 아이디를 쓰면 돼요. 유저 아이디는 셀프 유저 아이디. 쉽죠? 그냥 유저 아이디는 셀프 유저 아이디 할 필요 없이 그냥 유저 아이디가 필요한 곳에 이 셀프 유저 아이디 쓰셔도 되고요. 근데 처음부터 개발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버전이 좀 많잖아요. 여기서 예제 1도 있고 예제 2번도 있고 예제 3번도 있는데 이게 다 IO가 좀 다르다 보니까 또 버전을 저희가 맞춰줘야 돼요. 참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현업 가시면은 이것보다 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겁니다. 버전 맞추는 것 때문에. 아무튼 이 헤더에 유저 아이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셀프 유저 아이디가 펄스야. 이제 넌이면은 원래대로 바디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가 헤더에 없다는 거는 이전 버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에서 유저 아이디를 뽑고 그게 아니라 헤더에 있으면은 유저 아이디는 셀프.유저 아이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create 말고 select 해도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제가 제공해준 화면 실습4를 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실습4에 가서 마이쭈 1234 1234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전체가 나오네. 전체가 나오면 안 되는데. 로그인 한 것만 나와야 되는데 왜 전체가 나올까요? 그러면 뭔가 헤더에 유저 아이디가 없다는 소리가 되는데 한번 여기서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셀프.유저 아이디 셀프.유저 아이디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오해할 때니까 셀렉트구나. 죄송합니다. 셀렉트를 할 때 유저 아이디. 자, 폴스가 나오네. 헤더에 유저 아이디를 안 올리고 있네요. 이거는 제가 코딩을 안 해놨나봐요. 제가 실제로 요거를 할 때 크리에이트에다가 만들어 놨나봐요. 그래서 리스트를 조회를 할 때 어딨냐 API API에 셀렉트를 할 때 get to do with id를 쓰는데 get to do with id가 기존에 그 바디에 올리던 건데 get to do with id를 갑자기 클라이언트 교육이 돼버렸네요. 헤더 아이디로 새로 만들고 이거를 복사해서 헤더를 만들고
여러분이 이거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버전에서 아이디. 헤더즈를 만들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는 인풋을 해주고. 제가 이제 다시 이거를 커밋하고 푸시를 해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푸시하고, 저는 이 기존 버전 도커가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3000번을 가면은, 자, y축 134, 134.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리고 헤더에는 여기 아이디가 올라오죠, 헤더 아이디. 근데 로그아웃을 했을 때 왜 전체가 다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아래도 바꿔야 되겠네요. 유저 아이디를 올리는 경우랑 안 올리는 경우, 유저 아이디가 없는 경우, if 유저 아이디가 공백이면은 태스크는 아무것도 없게. if 유저 아이디가 있으면 오케이. 제가 블로그에서는 이거를 수정해뒀는데 까먹었네요. 다시 하면은 안 보이죠? 그리고 y축 134 하면은 안 나오죠. 그리고 y축 134, 134. 동작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 글씨를 제가 좀 줄였어요. 글씨가 너무 커서. 여기는 글씨가 너무 큰데 좀 줄였어요. 이제 공통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클라이언트에서도 바디에 올리지 않고 헤드에 올리면 되니까 간편해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입력이 있는데 저희가 출력 보면은 그 리스트 투두를 전체를 조회할 때는 어레이랑 마지막 페이지 여부가 오고 이 추가를 할 때는 마지막에 생성된,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한 투두의 아이디가 오고 삭제할 경우에는 뭐 따로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아웃풋 값이 그 API들마다 다 다르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개발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응답이 와야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잘 뽑아서 쓰는데 항상 이렇게 다른 값이 오면은 예일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응답 포맷도 고정이거든요. 고정인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정해놓고 써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오고 뭐 셀렉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니까 응답이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으면은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 제이슨을 파싱을 할 때 이 하나하나 다 파싱을 해야 돼요. API마다. 대신 우리가 공통의 포맷을 정하면은 그걸 안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코드랑 응답을 내려줄 때 제이슨 포맷으로 코드 내려주고 그리고 메시지 성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는 뭐 블라블라블라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 리스트 조회라면은 여기에 뭐 태스크즈가 들어가서 리스트로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랑 메시지랑 데이터는 어떤 응답이든 무조건 이렇게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써요. 보통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만약에 데이터가 없어도 이 코드랑 메시지는 무조건 내려오기 때문에 에러를 판단할 때 되게 좋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도 공통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버에서 응답이 오면은 너가 이 화면에서 써야 될 거는 이 데이터 안에 있는 걸 쓰면 된다라고 공통 영역에 정의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개발하는데 편리해지겠죠? 뭐 새로운 API를 추가하는데. 그리고 공통 영역에서 보통 에러 체크를 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 코드가 3000번대로 오면은 에러기 때문에 공통 영역에서 아래 에러를 뱉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AP 단까지 가지도 않고 공통에서 에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리고 API를 만들 때 따로 에러 처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통에서 다 에러 처리를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서버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지 그 IO를 잘 협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갈 때 그 지원 공고 같은 걸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뭐 개발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개발자, 상대 팀, 그 카운터 파트너가 어떻게 개발할지를 알고 그거에 대처해서 유연하게 개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협업을 많이 안 해보셨을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라 취준생분들은 뭐 팀 프로젝트를 해봤긴 해봤을 거지만 이렇게 크게 뭐 공통 영역도 만들고 인풋 아웃풋 포맷도 정리하고 막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있긴 있겠죠. 있으면 되게 잘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해 보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개발자가 처음부터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셨으니까 지금부터 노력을 하시면은 금방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 포맷을 정할 건데 이 공통 포맷을 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응답에다가 이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내려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 우리가 내려주기로 했던 방식대로 내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비트를 정하는데 코드 값은 코드고 메시지는 메시지고 데이터는 이거야 하면서 공통 포맷을 우리한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API를 하나씩 만들 때마다 항상 이거를 적어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장 많이 쓰니까 아예 공통 포맷으로 만들어버리자 해가지고 이 커먼 영역에다가 우리가 만들게요. 근데 이게 좀 코드량이 많아서 제가 복붙을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복붙을 안 하니까 자꾸 제가 블로그 쓸 때 쓴 코드랑 지금 하는 방송 때 쓰는 코드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복붙을 좀 썼습니다. 원래 개발자는 복붙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든 게 3개인데 그냥 커먼 리스폰이 있고 석세스 리스폰이 있고 석세스 리스폰 위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커먼 리스폰 같은 경우는 응답 코드랑 응답 메시지랑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 공통된 포맷을 만들어주는 거고 제가 만든 공통 포맷은 리절트 코드랑 리절트 메시지랑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석세스 리스폰은 그냥 성공 응답 줄 때 응답 데이터가 없을 때 그리고 이 위드 데이터는 데이터가 있을 때 에러도 만들었네요. 에러 데이터는 그냥 에러가 났을 때 에러 코드 999로 에러 메시지는 에러로 준다. 이런 식으로 공통 포맷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뷰에 가가지고 여기서 리스폰 리스폰 에러 자 이걸 다 받은 다음에 근데 여러분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클라이언트는 지금 옛날 버전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받을 때 이걸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 데이터만 있는 형식 아이디 띡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파싱을 못해요. 그래서
버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헤더에다가 버전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셀프.버전이 1.1보다 크면 1.1보다 크보다 같으면은 새로운 응답을 주고 그게 아니면은 기존 응답을 준다. 저희가 헤더에다가 버전이 안 올라오면 1.0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옛날 버전의 API들은 다 1.0으로 올라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1.1 이상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는 바뀐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투두 크리에이트를 했으니까 투두 크리에이트 말고 이건 테스트하기 좀 까다로우니까 투두 셀렉트로 해볼게요. 투두 셀렉트에도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데이터로 준다.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인썸니아에서 셀렉트를 기준으로 조회를 했을 때 이거는 1.1 버전일 때 지금 1.1 버전이에요. 1.1 버전일 때 아이디에다가 마이쭈 1, 2, 3, 4를 넣을게요. 그러면은 그럼 제 거 하나만 나오죠? 근데 만약에 버전이 1.1이야. 지금은 tasks is last page라고 나오는데 1.1로 올리면은 바뀌었죠. 리절트 코드는 빵이고 응답 메시지는 성공. 그리고 데이터 안에 이게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크리에이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크리에이트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성공 아이디가 오는데 아이디를 마이쭈어 넣고 버전을 1.1이라고 넣으면은 리절트 코드랑 리절트 메시지가 추가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공통된 포맷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얘가 성공이든 실패든 리절트 코드랑 리절트 메시지는 무조건 오겠구나 하고 공통 영역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필요한 거는 이 데이터에서만 빼면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서로 IO를 협의할 때 그거는 뭐 헤더에 있으니까 헤더에 갖다 쓰세요. 그거는 뭐 헤더에 없는 건데 이번에 새로 추가하죠.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지고 실제로 개발할 때도 서버 입장에서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각자 개발을 할 때 더 편리한 개발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 헤더 쪽 사용하는 거랑 공통 응답 이 커먼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용을 했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많이 쓰이는 거는 커먼에다가 다 만들어 놓고 쓸 수도 있어요. 이 커먼을 가장 잘 쓰는 게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남이 처음 보는 사람이 만약에 이 코드를 봤다고 쳐요. 저희는 계속 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이 셀프 유저라는 게 우리가 만든 투두 뷰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올린 헤더의 유저 아이디를 셀프 유저 아이디에 박아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판 신입이야. 이 코드를 딱 처음 봤어. 근데 이 셀프 유저 아이디라는 게 있네. 뭐야, 이 셀프 유저 아이디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이 셀프 유저 아이디 어디서 오는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막 뺀 게 없는데 막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코드를 분석할 때 뭘 산속받았는지 맥 같은 경우에는 뭐 커맨드 누르고 클릭인가 알트 누르고 클릭인가 그럴 텐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클릭이네요. 이게 언어마다 다르고 툴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충 아무거나 알트인지 컨트롤인지 눌러서 이렇게 보면은 클릭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걸 타고 들어가면은 여기 누군가가 공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구나 해서 이 셀프 유저 아이디가 어디서 오는 건지 눌러보면은 여기 투두뷰에 이 셀프 유저 아이디가 있구나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리스폰 같은 경우에도 뭐야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거지 해서 눌러보면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코드 분석을 할 때 이 타고 들어가서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습관을 기르시면은 처음 보는 코드나
남이 만든 코드를 분석하는 능력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 끝에 도달하거든요. 끝. API 뷰 타고 들어가서 이 API 뷰도 사실은 뷰라는 걸 상속해서 만든 거예요. 뷰에 들어가면은 이제 뷰가 끝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클래스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공식 도큐멘트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걸 보고 이 디스패치라는 게 API 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뷰에 있는 건데 뭐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라고 알면은 이제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공부를 하실 때 항상 타고 들어가서 끝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코어를 보는 거, 그게 되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공통 영역을 좀 다뤄봤고요. 사실 이 공통 영역이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어요. 지금 강의도 벌써 5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통 영역 말고 이제 로그를 찍어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 업무에서 보면은 로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이제 로컬에서 띄워놓기 때문에 여기 로그가 찍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 서비스에서는 로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뭐 그런 거랑 시간이 되면 배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볼 건데 API랑은 다르게 배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개발을 할 것 같고요. 이게 두 개가 다음 시간 동시에 열릴지는 다음 시간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봬요.